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42화 남효 재량입니다. 산해남 본받을 효 제주 제 어질 양이 되겠습니다. 사자를 직역하면은 산해라면 이 제주와 어진 품성을 본받아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여모 정렬에서 여인은 고든 품성과 굳은 지조를 사모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사내는 무엇을 본받아야지 하는지 그 대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인들이 집안 살림을 맡아 지아비를 지극히 섬기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사내는 집 밖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사자에서 이 재가 가리키는 것이 이 능력, 이 재능, 재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이 사람의 양심에 떳떳해야 함을 말하니, 사내는 그 재주를 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논어 태백편에 이르기를 자왈 요유 주공지제 짐이, 이 주공의 재주와 같은 이 뛰어남이 있어도 사교, 차린, 교만을 부리고 또한 인색하다면 기여부족, 관야이, 이 그 나머지는 이 볼품이 없을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즉 재능만 있고 이 어진 성품이 없다면은 사내로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논어 요할편에서 이 자장이 공자에게 어떻게 해야 정사에 종사할 수 있는지 묻자, 공자께서는 오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을 하십니다. 오미는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군자라면 해이불비, 베풀되 낭비하지 말 것이며, 노이불원, 수고를 하되 원망을 듣지 말며, 요기불식, 의욕적이되 탐욕을 부려서는 안되며, 태의, 불교, 이 너그럽되 교만해서는 안되며, 위불맹, 위험이 있되 사나워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미 역시 재능을 갖추되 어질러야 한다는 이 남효재량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내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받전자와 힘력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전자는 논과 밭의 구역을 나타내는 상형문자입니다. 지금은 정방형 이 4개의 구역으로 된 형태이지만, 각골자 초기에는 밭의 크기에 따라서 6개, 9개 구역으로 다양했습니다. 특히 9개 구역으로 된 구조는 주나라의 정전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나라 정전제는 토지를 우물정자로 구분하여 가운데 토지는 공동으로 경작해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8개 구역에서 각자 소출을 나눠 갖는 제도입니다. 건문에서부터 이 정방형 4개의 구역 형태로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각골자가 나타난 동북아시아에서는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훨씬 빨리 도입되었기 때문에 밭전자라고 하면 이 밭사의 경계를 이루는 두둑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밭전자가 의미하는 바는 농토, 밭, 경작지, 농사라는 뜻이 있고, 또한 왕이 하사한 봉토의 의미도 있어서 뭔가 얻어내는 장소를 말할 때 이 밭전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힘력자는 동물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논밭을 파는 농기구를 나타내는 자형입니다. 각골자는 땅을 파는 나무로 된 보삽을 그리고 있는데요. 건문에서부터는 이 형태가 쇠사랑을 닮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형은 사람의 힘 또는 힘을 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오늘의 의미도 그러합니다. 즉 힘, 일꾼, 힘쓰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동물의 힘을 사용하는 전기를 의미한 자형은 이 가래래가 되겠습니다. 사내남은 이 남자를 의미하는 자형으로서 밭전자와 힘력자의 조합으로서
밭에서 힘을 쓰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밭에서 힘쓰는 사람은 바로 남자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남이 뜻하는 바도 사내, 아들, 남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본받을 효입니다. 이 자는 사길 교와 이 칠복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각골자는 이 사길 교와 이 화살씨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칠복자는 손에 막대를 쥔 형태를 그린 자형입니다. 즉 막대를 쥐고 누군가를 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걸을문의 이 머리 획이 이 등 쪽에 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등걸을문으로 불리기도 하죠. 칠복자가 뜻하는 바는 치다, 때리다, 채찍질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화살씨는 전쟁 혹은 사냥에 사용하던 화살을 그린 장입니다. 이 화살은 살상용 무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게 날아가므로 이 곧다는 뜻도 있고 손에서 떠나간다 해서 떠나다, 베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씨가 뜻하는 바는 화살, 상까지 곧다, 정직하다, 떠나다, 베풀다, 시행하다, 해치다, 훼손하다, 무너뜨리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길교의 각골자는 이 큰대자 모양인데 이 큰대자 이 다리 형태가 이렇게 꼬인 모습입니다. 보통 다리를 꼬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의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이 다리를 이렇게 꼬는 것은 골반을 드러내어 남자를 홀리는 행위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라고 하면은 금방지다 또는 요망하다는 속뜻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개사섭 록변이 들어간 자형은 교활하다는 의미의 교자입니다. 그리고 이 입구자가 변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난잡한 소리를 뜻하는 요자입니다. 하지만 이 교자는 서로 엇갈리게 한다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들은 점점 퇴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교라고 하면은 사기다, 교자다, 오고 가다, 주고받다, 서로 맞대다, 교차하다, 섞이다, 맡기다, 제출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받을 효의 각골자는 이 해치다는 뜻이 있는 이 화살씨와 훈육의 의미가 있는 칠복자의 조합이었습니다. 이는 남을 해치거나 또는 이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한 이 교훈 또는 이 체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문에서는 이 형태는 비슷하지만은 다리를 꼬다는 이 사길 교자와 칠복자의 조합입니다. 즉 다리를 꼬고 건방지게 앉아있는 이를 이 꾸짖는 이 잘못된 예절에 대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형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제대로 된 것을 배우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효가 뜻하는 바는 이 배우다, 본받다, 힘쓰다 또는 명백히 하다, 주다, 들이다, 아래다, 살피다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누군가 사람을 이렇게 본받다는 의미일 경우에는 변에 사람인을 추가한 본받을 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주제는 땅에서 움트는 이 새싹을 그린 자형으로 보기도 하고 이 땅에 이 박은 이 나무 기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집을 세우는 기둥 또는 이 뼈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비되어서 그 사람의 능력, 재주를 가리키는 자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제가 뜻하는 바는 근본, 바탕, 기본, 재능이 있는 사람, 재주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땅 위로 솟아오르는 이 새싹이라는 풀이에서 겨우, 조금, 묘목이란 뜻도 있고요. 이 참고로 땅 위로 솟아나는 이 새싹이라는 의미는 새롭게 생겨나다, 있게 되다는 의미로도 이 풀이가 되는데요. 이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건문에서부터는 이 방에다가
선비사를 이렇게 추구한 이슬제로 자양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제주제와 선비사의 조합은 선비는 제주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참고로 이 건문에서 이 선비사는 벼슬아치를 뜻하였기 때문에 이 제라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나라 일을 맡기게 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어질량이 되겠습니다. 어질량의 각골자는 협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각골자형은 논밭에 물을 대는 이 물두레를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두레란 겨울에서 논밭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두 명의 장정이 양쪽에서 줄을 잡고 퍼올리는 구유 모양의 이 뚜레박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줄은 양쪽에 두 개씩 매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장정 둘이서 이 걸음이나 돌을 옮기던 이 들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태가 줄에 가깝기 때문에 들것이라기보다는 이 물두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각골 자형 중에는 이 네 개의 줄이 매달려 이렇게 있거나 이 들것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배치된 형태가 있기도 합니다. 건문에서는 이 아래 위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네모 안에는 이 점들이 있는데요. 이 점은 보통 액체를 의미하죠. 자형에서. 그래서 두레에 담긴 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뜻이 메마른 논밭에 물을 대어 물가뭄을 해결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풀이에서 좋다, 훌륭하다는 뜻도 가능하고 이 물의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혈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이따금씩 하기 때문에 잠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건문 자형은 이 자형은 사실은 이 대장간 풀무를 뜻하는 이 형태를 좀 닮아 있습니다. 이 왕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무 형태로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회복을 보고 이 건문 자형에서 보이는 이 풀무죠. 이 발로 밟아서 이 움직이는 풀무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질량은 이 장정들이 힘을 써서 일하는 기구 혹은 일하는 모습을 그린 자형으로서 그 의미가 일꾼, 사내, 남편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일을 성실하는 모습에서 어질다, 좋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착하다, 곧다, 길하다 등의 뜻으로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어질량과 관련된 자형으로는 사내랑이 있죠. 사내랑은 고을의 젊은이 혹은 마을 일꾼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형은 일꾼을 뜻하는 이 어질량자와 고을업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어질량이 일꾼의 의미도 있었으나 점차 이 어질다, 착하다 뜻으로 자주 쓰이다 보니 이 사내랑이 사내 일꾼이라는 뜻을 대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랑이 뜻하는 바도 사내, 남편, 일꾼, 벼슬아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벼슬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벼슬은 주로 민정을 도맡아 하던 하급 관리 벼슬을 말하는데요. 신라시대의 이 랑이라고 하면은 창고지기를 뜻했으나 고려 초에는 랑이라고 하면은 지방에서 일하는 향직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남효재량 즉 사내라면은 제주 그리고 어진 품성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라면 이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재주가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빼어난 재주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 이 교자 절지노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직역하면은 재주 있는 자는 재주 없는 자의 노예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 말 뜻은 물고기 잡이에 능한 어부는 물고기를 잡을 줄 모르는 자들을 위해 물고기를 잡는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자기 능력에 어울리는 이 직업을 갖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논어 자음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태제, 문어 자공왈. 이 태제가 자공에게 묻기를 부자 성자여 하기 다녔냐. 이 선생님은 성자이면서 어찌 그리 재주가 많으십니까? 자공왈. 자공이 말하기를 고 천종지 장성 우다능냐. 이 하늘이 내려 성자로 키워지신 것은 분명한데 이 또한 다재다능하시다오. 이 자문지왈. 공자께서 이를 들으시고 태제 지하호. 태제가 나를 아는구나. 오소야 청고 다능비사. 나는 어려서 가난한 까닭에 이 속된 일에 재능이 많았다. 군자 다우제 불따야. 군자는 이 많아야 하는가? 많을 필요가 없다. 문장에서 이 태제는 관직명입니다. 이 문장의 내용은 공자가 재능이 많다는 태제의 말은 옳으나 군자라서 재능이 많은 것은 아니고 어려서부터 가난하여 속된 일에 재능이 많아졌을 뿐이라는 공자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군자는 굳이 재주가 많을 필요는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공자께서는 그의 부친이 60대 후반에 친구의 셋째 딸이었던 16세의 어린 안징제를 만나 낳은 사생아였습니다. 공자 나이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으며 공자는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못했고 후처였던 그의 어머니가 그를 홀로 어렵게 키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생으로 일찍이 눈이 멀게 되고 공자는 어려서부터 거칠고 천한 일에 종사하면서 홀로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공자는 집수리, 연장 만들기, 약초 캐기, 고기잡이, 사냥 등 이 잡다한 직업에 종사했기에 많은 재주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